어느 겨울밤 한적한 산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 철수는 차에 치일 뻔한 어린아이를 구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창문이 덜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그저 바람이 세게 불거나 집이 오래되어 그런 것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자다가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날 그가 구한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아이는 철수를 향해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날 이후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눈을 감으면 떠오르며 점점 더 자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아이가 몇 년 전 이 마을에서 사고로 죽었다며 그 혼이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철수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아이의 혼령이 나타났을 때 철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왜 나에게 오는 거니?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게 있니? 아이의 혼령은 말없이 철수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줘요. 나는 아직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철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마. 아이의 혼령은 그에게 한 장소로 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철수는 아이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오래된 집의 뒷마당에서 오래된 장난감과 녹슨 금속 저금통을 발견했습니다. 저금통을 열자 안에서 녹슨 동전과 함께 접혀진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메모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아이와의 마지막 대화를 기억하며 마을 축제에서 그 노래를 틀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축제날 철수가 부탁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이 아니라 이 마을의 여러 세대가 공유했던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멜로디였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난 후 철수는 더 이상 아이의 혼령을 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그 혼령이 드디어 이 세상에서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고 떠났음을 깨닫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회자되었으며 철수는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공포를 넘어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그저 무서움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나는 시골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별다른 불평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은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뒤에 숨겨진 오싹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등산을 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정적만이 감돌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창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노력했지만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나는 등을 떠밀린 듯 기이한 호기심에 이끌려 손전등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사는 집은 오래된 한옥 구조였고 주변에 다른 집들과 꽤 떨어져 있어서 밤이 되면 적막감이 감돈다. 작은 길을 따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며 점점 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드디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힐 뻔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곳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소녀가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는 불쑥 여긴 왜 왔니? 라고 물었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계속 쳐다볼 뿐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로 한 발 물러섰을 때 갑자기 소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더니 빠르게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집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갔다. 숨을 고르고 난 후 창밖을 살펴보았지만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날 밤의 일을 꿈꾸듯 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오래전 그 숲에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 소녀의 원혼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쫓아나가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우리 마을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 때면 가끔 창밖을 응시하며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녀를 떠올리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집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수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모두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후로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원혼이 되어 집에 남아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중학교 3학년인 지훈이는 그런 괴담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의 친구들과 함께 용기 시험을 해보겠다며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이 밝은 금요일 밤 지훈이와 그의 친구들 3명은 손전등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마자 그곳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시원한 밤 공기에 반해 집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공기가 무거웠다. 지훈이는 바깥이 백사진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려 했지만 부서진 대문을 밀고 들어가기에 바빴다. 친구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조심스러운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여전히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다. 손전등의 빛도 집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벽에는 낡고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의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 사진, 방금 우리를 지켜본 것 같아. 모두들 그 말을 듣고 사진을 주시했다. 그 순간 사진 속 가족의 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훈이는 자신을 진정시키며 가까이에서 사진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이 벽을 비틀고는 땅에 떨어졌다. 친구들은 더 이상 웃으며 이 상황을 노리라 부를 수 없었다. 그들은 집을 나가려 했지만 이내 현관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 그들을 집 안으로부터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그들은 급히 창문을 통해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은 단단히 고정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집의 깊숙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지훈이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등 뒤에서 귀신이 들리는 듯한 속삭임이 귓가에 들렸다.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 이후로 지훈이와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고 그제야 현관문이 열리며 그들은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들은 마을을 향해 뛰면서 절대로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집에서 나간 후에도 그들의 귀에는 그 집의 속삭임이 계속 맴돌았다. 지훈이와 친구들은 그날 밤 이후로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용감한 영혼들이 또다시 집을 탐험했다가 나오는 전설만이 계속 이어졌다. 집은 폐가로 남아있지만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터리와 소름 끼치는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 속의 누군가는 아마도 그 집이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숙하고 섬뜩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조심하라. 그 집은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배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점도 이 아파트의 매력이라 생각했기에
큰 걱정은 없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혼자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천장을 통해 울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몸이 굳었다. 분명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였다. 처음엔 위층에서 누가 걷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불규칙하게 반복되었고 마치 내 바로 위에서 울리는 듯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발자국 소리는 계속해서 내 신경을 자극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관리실에 들렀다. 내 위층 아파트는 몇 달째 비어있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렇다면 어젯밤의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날 하루를 보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발자국 소리는 쉽게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어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 복도는 무섭도록 조용했고 발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마치 내 방 안 어딘가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렸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주저하다가도 아무런 징후도 없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날 밤은 눈을 떠도 감아도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점점 지쳐갈 무렵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는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함 하나를 건네주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의 명함이었다. 며칠 뒤 나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락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전문가가 집에 오기로 한 날, 난 잔뜩 긴장한 상태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걸음을 멈추고는 내게 말했다. 이곳엔 오래된 홀령이 머물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곳에 미련이 남은 누군가 말이죠. 그는 이어서 내 방에서 한 가지 의식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촛불을 켠 뒤부터 급작스럽게 방 안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다. 전문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방 안 곳곳에서 다시 그 발자국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그는 한참을 그러더니 어느새 안정을 찾은 듯 숨을 고르고 나서 짧게 편의식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리고는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꼭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간에 좋은 기억을 많이 쌓으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날 이후 발자국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몇 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없어졌다. 아파트는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돌아왔고 나는 그 사건을 잊은 듯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여전히 그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며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문득 우리 곁에 머무는 존재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